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폭 걸려가지고 환절기. 네, 주말 내내 누워 있었는데도 아이고. 안 낫네요. 네. 네. 이제 빨리빨리 회복되는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말할까 하다가 말 안 했어요. 저도 그렇고. 장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웃음에 진심이 묻어나는 거 아니야? 저도 정말 옛날 같지 않다 몸이. 무릎이 돌아가서 오늘도 막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럼 정형외과에 가정의학과에 아니 그 이분이 아직 그럴 연세가 아니신데 예. 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정말 감기가 독해가지고 쉬 나가지 않는다. 예. 그래도 뭐 약 먹으면 7일, 안 먹어도 7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예. 견디는 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지를 않네요. 예. 지금 트럼프가 머물던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방금 전에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에서 조사 중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부상자, 용의자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7시 26분에 들어온 기사입니다.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최후 통첩이 또 나왔어요. 네네.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홍해 봉쇄까지 예, 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바뀌기도 네. 하고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진단이 나오고 있어서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대한민국의 채비도 상당히 빨라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의 방공망의 어떤 허술함 같은 게 전쟁이 계속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미국 내에서 또 균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장 그 담당하고 있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의 한 그 참모가 그만두기도 하고 예. 이런 걸 보면 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무적인 한수 뭐 본인을 둘러싼 뭐 앱스타인 논란일지 아니면 중간 선거일지 다중 포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동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게 지금 사실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참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막 주유소 다닐 때마다 막 네. 가슴이 철렁철렁 하잖아요, 사실은. 예, 이게 그렇죠. 또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해서 경제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건데 사실 트럼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말도 이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도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이제는 뭐 트럼프의 말 자체를 믿기 힘든 네.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어서 신뢰를 완전히 그 회복 불가능한 정도까지 잃어버렸다라는 게 아마 미국의 이번에 가장 큰 실책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란과의 어떤 협상이나 이 종전 선언을 통해서 빨리 그 중동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네. 이 중동이 화약고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명분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란은 지도부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망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헤스볼라나 또 후티 반군까지 이게 지금 껴들어오면서 이제는 미국이 빠져도 이게 중동이 과연 안전하겠느냐 이런 이제 불확실성과 위협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정말 참 걱정이고 이제는 뭐 최근에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예. 정상회담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세계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정말 트럼프를 강력하게 좀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제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제어가 그게 어려운 안 되는 상황이고 스스로 고립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어는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무도 트럼프랑 안 어울리려. 같이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혼자예요, 트럼프. 혼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왕따 비슷하게 아무도 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립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희 지난번에 저는 그 기자회견이 제일 기가 막혔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호르무즈를 이게 자기들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놓고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지금 뭐 이란이 홍해까지 막겠다고 네, 하는 네. 건데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 몰라. 우리는 뭐 자급자족이 가능해. 앞으로 저 미국에서 원유 사가. 뭐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참 그 마뜩지 않은 리더를 만나면 전 세계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근데 그것도 합니다. 관세랑 똑같잖아요. 자기가 일쳐놓고 네. 우리 거 기름 사. 그러니까. 똑같이 관세도 네. 그동안에 교육을 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네. 또 팔 비틀어가지고 또 본인이 회수해가는 예. 굉장히 참 희한한 방식의 예. 이거 외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예. 사실상 상대방을 거의 강탈하는 수준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의 신뢰가 이제는 정말 회복 불가능한 그 자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가 신뢰를 잃은 건 잃은 거지만 예.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 정말 트럼프를 더 이상 놓고 볼 수 없겠다라는 여론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더군다나 트럼프가 뭐 지금 발전소까지 다 파괴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징한 민간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스스로가 전쟁 범죄를 자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 같은 거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도 예. 그 여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폭격을 했잖아요. 예. 아이들이 진짜 많이 사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하지만 어떤 원인이 이 어떤 폭침의 원인이 됐는지를 가려야 되는데 거의 굳어지는 것은 이제 미군 측의 어떤 그 과오로 이제 귀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간, 군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복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조차 없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전범이란 게 사실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포로를 심지어 잡혀오더라도 별도로 이제 규정이 국제법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건데 그 규정과 기준조차 흐릿해지고 있는 게 또 이번 전쟁의 하나의 또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김관영 현 전북지사에 네. 대한 압수수색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당정 원유 물량 확보 루트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사우디, 오만, 알제리에 각각 특사를 파견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는 첫 번째 사과 성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 통과 즉시 최단기간 안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전 10시부터 비상경제회의가 청와대에서 진행 중에 있을 텐데요. 관련된 소식 계속 속속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전반에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의 대전환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고요. 개헌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북측의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변인. 예. 일단 최근에도 이 천안함과 관련한 그 추념식에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했고 네. 그 유족분의 그 돌아가신 분이 이제 성금이나 이런 것도 다 외부에 뭐 기부도 하시고 그런 어머님이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동일한 행사에 자리했을 때도 이제 이야기를 막 하시고 항의성 이제 의견 표명을 하셨던 분인데 왜 북한에 이제 할 말을 하지 못하느냐 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좀 소상히 얘기했는데 또 보수 언론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 더 비틀어서 다루더라고요.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한민국 정부로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 의견 표명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또 이제 가닿는 신호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진보 보수 민주, 반민주 이런 구도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나는 것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지도자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기준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이다. 그랬을 때 대북 관계도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까지 같이 이 의견을 모아가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여러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어떤 대단히 전략적이고 대단히 종합적인 사고가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권 때 정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인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초반에 이제 북한에서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뭐 삐라 같은 게 날아드는 그렇죠. 뭐 이런 오물풍선. 오물풍선 같은 네. 게 날아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것은 내란과 외환 유치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정보사와 대학생들이 무인기를 북으로 날려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이 맞습니다.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오늘 북측의 이 유감의 뜻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자체를 보아할 때 우리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항상 도발은 북측이 남으로 하는 건데 남이 북으로 도발한 사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용기 있는 행보를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남북 관계도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북한이 상당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 어떤 그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 관계도 이제는 좀 더 발전적으로 풀어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윤석열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네. 계엄이라고 하는 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행사해서 내란이 되는 건데 이 비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무인기를 갖다가 쓴 것이고 그것이 뭐 다른 뭐 북한과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또 하나 또 무인기를 날린 이제 이런 사건까지 연결되는 건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 네. 잘못된 건 고쳐내고 또 우리가 안보를 키울 건 키워내고 이러면서 북한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좀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물꼬를 용기 있게 잘 풀어낸 그런 유감 표명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북한의 반응도 중요한데 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보다 우리 스스로 원칙을 세우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관계를 어떤 원칙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겠느냐라는 우리 내부적인 원칙을 더 확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오늘 대통령님의 이런 유감 표명은 전 상당히 유의미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제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제 헌법에 담아서 앞으로 이제 그 한국 이제 호칭도 남한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요.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국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뭐 통일 뭐 이런 거 한민족 이런 거 아니고 두 나라로 인정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외교 관계도 수립을 하고 양국 간에 서로 무슨 세계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듯이 남북 간에도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 속에서 뭐 이런 두 국가 특히 이제 적대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로 바꾸자라는 네. 게 정동영 통일부 네, 장관의 그렇죠. 판단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그 또 새롭게 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요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게 될지 좀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네, 네. 어떨까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일단 현실은 두 국가 아니냐라는 예. 것부터 전제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예. 다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굳건하게 이제 굳어진 건 헌법에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도 북한까지도 그리고 그 부속 도서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참 정치에서 언어가 중요한 게 북한이 맞아요. 남한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했던 건 엄청난 그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북한 국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민이라고 하는 것도 네. 저희 어떤 인식과 이 정치적인 그 스탠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워낙에 오랜 기간 또 경색된 국면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모아지긴커녕 좀 더 멀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두 국가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대한 통일에 대한 의무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게 뭐 첫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우리가 일단 경제 통합, 그다음에 이제 문화 통합, 뭐 사회 통합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격상시켜 가다 보면 또 이제 체제 통합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열어놓고 평화 통일의 목표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과정에 이제 첫 단추를 푸는 건데 저는 경제적 통합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뤄내도 네. 이 한반도의 이 안보가 굉장히 안정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이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분단을 전제해놓고 보수 진영에서는 채찍만 들고 진보 진영에서는 당근만 주는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제는 통일의 새로운 비전을 북한과 함께 좀 만들어가면서 네. 양쪽의 윈윈이 되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실용의 정신과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헌은 될까요?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두 차례 지금 네. 지난번에 시정연설 오셨을 때 국회에서도 개헌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또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네. 협조가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인데 될까요? 이 8, 9명 정도가 이 10명. 10명입니까 네. 정확히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는 정당인 거는 뭐 부인이 안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예. 국민의힘이 이제 김영태 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 내부 기류와는 다른 용기 있는 목소리를 또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당내에선 상당히 이제 비판에 또 직면하고 있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개헌 논의는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어떤 근간인 최상위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자는 거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음모론적 이거 뭐 연임 뭐 이런 포석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정확하게는 헌법 전문을 좀 고치자는 그런 부분 심지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 그래서 5.18 정신만 담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마항쟁의 정신도 담자 그래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이걸 왜 못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정말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다. 네. 아 국민의힘은 이렇게 뭘 못하게 하는 거에만 왜 이렇게 최적화돼 있는가. 네. 발목 잡기에만 태안을 내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아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개헌을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재헌헌법 이후에 9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헌하면 10번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개헌을 못한 이유가 서로 이제 각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개헌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네. 그동안의 40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 우리의 현실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 현실을 규범이라고 하는 근본 규범, 우리 헌법이 네. 다 담아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낡은 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뭐 동서 뭐 지역 감정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세대 갈등도 오고 있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갈등들을 풀어내야 될 개헌이 네.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또 우원식 의장이 가지고 있는 전 생각이 맞다고 보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의 이런 경직되어 있는 헌법을 좀 연상화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씩 하다 보면 개헌의 양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 같은 나라는 개헌도 여러 차례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동안에 개헌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뭐 5.18과 부마 항쟁이라든지 아니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들을 좀 추가하는 이 정도 선에서도 개헌을 못 해낸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게 좌절되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면 존재하는 세력이다라는 자인이 되는 거라서 저는 그 김용태 의원의 주장대로 저는 좀 개헌만큼은 좀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원내대표 오찬 회동 네. 열고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동혁 대표 지난번에 안 왔는데 이번에도 안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노쇼. 완전 노쇼였죠. 였죠. 예. 그리고 어쨌든 현안이 많잖아요. 뭐 추경도 있고 심지어 무려 전쟁 추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뭐 유류세 뭐 쿠폰, 인하 쿠폰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본인들도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가장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걸 마다한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 그때도 노쇼일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서요. 그럼 어떤 문제의식인지 본인들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뒤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 그냥 뒷담화하는 정당에 불과한 거예요. 뒤에서 얘기는 뭐 누가 못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직면하고 정면에서 같이 대화하는 것조차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이게 무슨 국정에 임하는 그런 축으로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아마추어 우리 어떡하자는 거지? 이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정치 행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도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최근에 무슨 비공개 민생행보 이런 걸 하잖아요. 아니 민생행보를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그걸 굳이 비공개로 합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 여야정 협의체로 대통령께서 민생을 놓고 만나자라고 제안을 주시면요. 예. 저 만남이 국민들에게도 유익이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유익이에요. 아니 그 모든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자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아니 장동혁 대표급이 대통령급으로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걸 싫어서 안 하겠다?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도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면 그럼 장동혁 대표는 계속 비공개 민생 행보만 하고 방구석에서 SNS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혹시 최근에 그 장동혁 안타깝습니다. 대표가 올린 장 대표 어디가 유튜브 채널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믹스커피나. 믹스커피. 근데 그거보다도 저 여야정 협의체 꽁지커피. 가서 예. 메시지 내는 게 훨씬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돼요. 예. 왜 그 유리한 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게 예. 국민들 보시기에.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도 뭐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이 이제 제1야당 대표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지금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저렇게 약간 호감 정치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커피 조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안쓰러워. 저는 왜 예. 장동혁 대표가 자꾸 이상한 정치 행보를 예. 하느냐라고 본다면 전 본인이 바지 대표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예를 장동혁 들면- 스스로 나는 바지 대표다. 아니 그렇죠. 여야정 협의체 가가지고 빛나는 건 장동혁이고 예. 협의안을 만들어 오면 그 점수는 장동혁이 따는 건데 예. 그 점수를 따서 당에 돌아가면 예. 실제 주인이 있잖아요. 윤어게인. 윤어게인이나 전한길이나 예. 정강훈 유의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성과를 갖고 와서 홍보를 하면 당에서는 예. 쫓겨나는 거죠. 비판받고. 네. 그러면서 민심으로 갈 수도 없고 진짜 당심으로 갈 아이러니한 수도 없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예. 패티, 예. 햄버거 속에 고기 덩어리처럼 어. 딱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도 이도저도 못하니까 지난번에도 영수회담 간다고 했다가 당일 노쇼로 취소했잖아요. 당일 취소했죠. 그러면서 모든 욕은 본인이 다 먹는 네. 거의 무슨 욕을 흡입하는 예. 이런 수준으로 가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치의 ABC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표라는 직위는 계속 가지고 싶고 네. 그런데 실력은 없는 거예요. 예, 역할은 제대로 못 하고 못하겠고. 내용은 안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는 것마다 엇박자가 계속 그러니까요.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국구 행보는 또 해야 되고 예. 전국 단위 선거,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예. 각 당 거기에 이제 예비 후보들이나 후보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고 오지 말라고 네.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데 장동혁 너가 왜 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이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쇼츠나 이런 거 되게 호감과 정서적인 교감 측면에서 대단히 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가적인 거잖아요. 정말 큰 틀의 행보를 가져가면서 네. 이런 부분은 얹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본말이 지금 정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류를 타고 그걸 흐름 있게 가져갈 수가 없는 지경에 왔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는. 예, 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직격이 나와요. 가장 큰 선거운동, 전략적인 선거운동은 당신의 사퇴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맞는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그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변화가 모색된다. 우리가 지방선거 앞두고 변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분기점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최소한 자신의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당권을 내려놓는 건데 지금 대단히 무리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욕을 먹으면서 네. 당내에서 또 어떤 직격까지 계속 받으면서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놓아버린다? 그 선택은 아마 정치인 장동혁으로서 특히 아마추어 정치인 장동혁으로서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선당 후사는 최소한 아닌 거죠. 예. 내려놔야 또 본인의 어떤 미래가 열린다는 판단까지 갈 정도의 무르익음은 이 정치인에게 보이지는 않아서 아마 이런 자잘한 행보 이런 어떻게 보면 SNS에 매몰된 행보에 갇힐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텝이 꼬인 거고 이 스텝을 풀어야 되는데 풀 능력이 없는 네. 이제 그런 약간 딜레마
예. 상황이고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연상시켜요. 결국엔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 자산 없이 그냥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의해 가지고 비대위원장부터 사실상 업어 키운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예. 근데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의 빈자리를 메꾼 윤어게인 세력이 업어 키운 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업어 키웠기 때문에 본인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력을 좀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예. 본인만의 행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 한계 속에서 좀 헤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욕심은 있다 보니까 네. 내려놓을 힘도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본인이 뭐 당을 생각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당권이 목표인 상황에서 오로지 당 장악을 위한 이런 좀 일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당권은 더 공고하게 가질 것 같은데요. 그 당 자체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한테 러브콜을 보냈어요. 네, 대구보다는 국회로 오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진숙 그 후보자는 무슨 소리? 나는 대구 시민과 함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 무소속 출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진숙 후보의 마지막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재보궐 그 선거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본인이 뭐 지금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건 이른바 몸집 불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사실 주호영과 이진숙이 연동돼 있는 구조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판사의 판결을 이 가처분의 결과를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거는 당사자는 주호영이지만 그 어떤 대상자는 이진숙 이제 전 위원장까지 포함되니까 같이 경선을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였는데 이 스텝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주호영, 이진숙 다 이제 솎아내야 되는 구조고 6명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 초보인데 무소속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없을 거란 생각은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고 이른바 국회 입성의 기회를 놓쳤을 때 그 구도로 계속 갑니까? 단일화하거나 하는 그런 결집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럼 나는 얻는 게 뭐가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치 셈법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경원 의원도 나 같은 여전사가 국회 필요하다며 그럼 나가 한번 뭐 해보지 해봐주지 뭐. 그러면 본인으로서는 해피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구나. 주호영 의원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파전? 국민의힘 계열 3파전 가능성?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주호영 의원 얘기는 좀 따로 떼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좀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그 대구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좀 반대한다 뭐 이런 썰들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입에서 이진숙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러브콜 해서 지금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겠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뜻일까? 아니면 뒤에서 고성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장동혁 윤어게인의 대표를 뜻일까? 압박해서 아하. 이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컷오프 당하고 여기까지 코너에 밀렸는데 어떻게 재보선 바로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본인의 몸값을 더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소속 출마까지 으르렁거리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대구시장으로 무소속 나가면 떨어질 게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구에서 그래도 재보선으로 기회를 줘서 국회로 입성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럼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요 무소속으로 안 나가죠. 네. 오히려 재보궐 선거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네. 동시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면 100% 무소속으로 나올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배지까지 내려놓으면서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네.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을 뛰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전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대구가 제일 핫 플레이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호영 그리고 이제 이진숙 두 후보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차는 떠났다라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다가 막판 단일화. 예, 막판 막판 단일화로 마무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마지막 최후의 선택은 지금 뭐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막판에는 결국에는 단일화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국회로 그렇죠. 가려고 국회로 할 거죠. 가겠죠. 저 메시지는 기차 떠났다잖아요. 네. 뒤에 문장 괄호 열고 네. 새로운 기차가 온다. 새 기차가 국회행. 온다. 국회행 열차가. 네, 그거 타고 싶다. 뭐 그렇게 읽는 게 훨씬 대구시장행은 지나고 국회행 열차가 다시 오고 있다. 대신에 인지도는 더 올려야 되니까 네. 지금 접으면 안 되고 네. 조금 더 요거를 가져가야 장이 더 된다. 서야 된다라는 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내부는 정말 혼탁 그 자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58일이에요. 앞 글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네. 6에서 6에서 5로 바뀌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오늘 저희가 쭉 앞에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좀 이번엔 좀 할만하다. 예, 민주당 잠바 입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파가 부울경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제 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그 최종 후보로 신용환 교수가 됐어요. 저희 됐었군요. 프로그램에도 아주 열심히 나오셨던 분이고 사실은 양심 고백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경선이 김영환 전 지사는 이제 컷오프가 된 거고. 그죠? 네, 가처분이 근데 인용이 가처분이 그렇죠. 인용이 돼서 되면서 다시 또 살아오게 다시, 되는 생활하게 거고. 된 거고. 그러면 3명이 다시 되는 건가요? 후보가? 이제 복잡하네. 김영환인데 김수민 전 지사는 이제 안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그랬고, 선언했고. 그러면 김영환과 네. 윤곽근 윤곽근. 그리고 윤희근하고 윤희근. 그 충주시장 그 조기령 네. 두 분은 이제 지금 경선을 안 끼겠다는 안 끼겠다고 입장이니까 하고. 양자 대결로 가겠죠.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윤곽근이냐 김영환이냐 윤곽근 변호사는 윤호개인이고 윤어게인이죠. 참 김영환 전 지사는 그나마 네. 컷오프 됐을 때는 외부에서는 잘한 컷오프다. 오송 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행정 무능의 극치를 좀 보여줬고 네.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진짜 산으로 이게 두 경우의 수 모두 뭐 최악이라고까지.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죠. 돼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김영환이 돼도 심판받아야 되고 예. 윤어게인 출신에서 미는 윤곽근 그 내린이잖아요. 윤석열 예. 재판에 예. 윤곽근 후보가 된다 그래도 뭐 가망이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충북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금 네. 신용환 후보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그러니까요. 선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윤갑근 변호사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등을 돌릴 것 같아요. 완전 또 흙탕물이 윤어게인 되는 거고. 예. 도전도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5%도 이건 안 나올 것 없고. 같- 아니 왜냐면 윤곽근 본선에서.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예. 그냥 국민의힘을 아예 버려버리지 않겠어요? 중북 시민들이. 최종 후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해도 너무하다. 그런 선택을 하기는 매우 어렵죠. 아무리 보수 유권자라 할지라도 네. 다시 우리가 탄핵의 굴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김영환 지사가 현재 프리미엄이 또 있으니까 네. 국민의힘 아. 안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는 싶어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 그 공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건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엉망진창 산으로 예. 간다. 제가 어쨌든 국민의힘도 예. 역사가 있고 집권 세력이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이제 이 부분이 와해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번번이 법원에 가서 깨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지도부의 판단이. 이를테면 징계도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법원이 기본적으로 사법 자제를 하는 영역이 대표적인 예. 게 정치 영역이고 이거의 자율성, 민주성에 대해서는 상권 분립상 약간 열외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영환 지사 그 관련한 그 가처분 결과 기사를 보고 깜짝 이거 완전히 개판 5분 전후로 해놨구나. 당원 당규고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그냥 예. 솎아내려고 막 무리수를 두고 이거는 차마 제동을 안 걸 도리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셈인데 예, 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
이름표. 그러면서 공관위원장은 갑자기 뛰쳐나가서 자기 호남 선거 나온다고 하고 공관위원장은 공천 관리를 마무리하는 게 그게 그렇습니다. 소명이에요. 예. 그러라고 뭐 상고처인지 뭔지 해서 모셔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각자가 각자의 이 상황 속에서 당은 뒤로 하고 본인의 어떤 선택을 마구 남발한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마지막에 뭐 단일하니 뭐니 뭐 한다고 하고 새결집을 하고 이런다고 국민의힘이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요? 요리조리 꾀를 부린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국민들이 이미 많은 걸 채표를 들고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고 맞아요. 계신다. 이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그 장혜미 변호사님한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후보자들에게 공문이 한 장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 관련해서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즉각 반발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삼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어떤 맥락으로 이걸 봐야 됩니까? 아마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견인해내고 있는 이 지지율과 예. 연동해서 치러지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거의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예. 이제 인연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부분 이거를 어떻게 보면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이게 남발되다 보면 어쨌든 오독될 수도 있고 네. 유권자분들한테 이게 뭐 약간 다른 부분이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어. 그 부분을 저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대단히 역량이 뛰어나고 한데 대통령과의 어떤 과거 인연은 없고 사진 한 장 없다. 그럼 이 후보는 완전히 또 이제 열애 비슷하게 또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사무총장이 선거 관리에 대단히 또 한 주 축이다 보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런 선거법 얘기도 나오던데. 위반의 가능성도 아마 없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마치 현직 대통령이 이 그럴 후보를 수 있죠. 지지하는 지지하고 뭐 하는 것처럼 예. 오독될 수가 네.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의 방비책을 마련한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 그 시정연설 오셨을 때 국회에서 완전히 장사진이었잖아요. 대통령하고 다 사진 찍으려고. 근데 박주민 의원 사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어깨에 살포시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마케팅이 한참이다. 민주당 안에서. 근데 저는 공당에서 예.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 사진은 안 되고 개시 후 사진은 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구별을 그렇죠. 지어서. 예.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당무 개입이라는 논리를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은 예.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취임 이후 거를 그러면 더 금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지방선거가 대통령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 일꾼론이 중앙정부와의 힘을 합치겠다라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데 네. 왜 대통령과의 관계를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을 더 터부시하느냐. 뭐 공정성 이야기하는데 그럼 과연 임기 개시 전의 사진을 못 쓰게 만들면 공정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중앙당에서 경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엉뚱한 방향으로 이거는 좀 길을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저는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과 또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더 힘을 맞춰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선거에도 도움이 더 되는 일인데 네. 오히려 이걸 스스로 경선 과정에서 더 말하는 것을 더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런 식의 좀 룰 세팅이 갑자기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아쉬워요, 제가 볼 때. 아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 얘기를 더 못하게 만드는 건데 어. 이게 무슨 당무 개입과 좀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건지 예. 좀 상당히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예. 조치로 보입니다. 당에서 나온 얘기는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은 취임 이후 거를 더 문제를 삼아야죠, 사실은. 왜냐면 그 이전 거는 대통령의 지위가 아니잖아요. 예, 당대표. 과거에 있었던 당대표 시절에 어떤 사진이나 영상 쓰는 거를 규제하면서 당무 개입이다? 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기 개시 후든 예. 임기 개시 전이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오래 해 오신 건데 그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다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해온 분들이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이거 조금 멀리 나간 추론이라 제가 말을 아꼈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게 한준호 의원을 좀 맞춤형으로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배경도 좀 있어요. 그래요? 그때 뭐 대통령님 그 소위 산에서 그 뒷배경을 찍어놓은 그 영상을 한준호 의원이 올리면서 갑자기 중앙당에서 이 조치가 나온 거라 그래요. 굳이 이걸 한준호 의원을 좀 맞춤형으로 한 거 아닌가 이건 제 추정인데 예, 예. 굳이 이런 의구심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치는 좀 상당히 중앙당에서 뭐 경선 관리를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는 알겠는데 좀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회 활동 지켜보셨습니까? 예, 네. 여기 기사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이 민주당을 통해서 수차례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단독으로 포착을 한 영상이 있어서 지금 뭐 화면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검사의 그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그리고 이제 그 주말 사이에도 계속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위증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수사기관에 있으니까 알면서 그거는 회피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하겠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현직 검사가 이런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의 항변을 하는 거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검찰 내부에서 방송 인터뷰를 하는 건 허가 사안이 아니라 신고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고 사안. 신고를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어떻게 진행 중인 사건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예. 이런 식의 인터뷰를 가장한 자기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굴 어렵게 합니까? 누군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늪으로 가고 있다고. 이 박상용 검사 네. 조급함만 느껴질 뿐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아끼고 지키고자 했던 검찰 조직엔 얼마나 큰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맞지 않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도 해가 되는 왜냐하면 본인 말이 바뀌는 게 시시각각 사람들에 의해서 점검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연어 한 점도 안 들어갔다는 게 본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연어 덮밥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연어에 넘어갔단 소리야 부지사가 자기네들 아니라면서요. 지금 어떻게 그런 망발을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닌 걸로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비호 세력에 불과한 건 국민의힘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건 이 검찰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수사 검사들이요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집단 대응. 집단적으로 대응을 좀 모의한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 가운데 지금 모두 한 뭐 대여섯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고두성 검사 이분은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자체 진상조사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큰 거 아닙니까?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심각하고요. 네. 저는 아무리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네. 그 진실이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진실을 지금 밝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박상용 검사의 지난 국조에서의 모습을 보면 예. 정치 검사가 저런 거구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한동훈, 네. 한동훈의 느낌이 강하게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이 없었더라면은 이거 뭐지 했을 텐데 당황했을 거예요. 한동훈 모델을 보고 보니까 이게 한동훈이구나라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학습이 된 거죠. 예. 바로 발각이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이 얘기를 늘 국민의힘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왜 떳떳하면 조사 못 받습니까? 국정조사라는 국회에서 하는 적법 절차대로 가고 있는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박상용 검사는 검사 옷 벗어야죠. 왜냐면 검사들도 임의 조사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환을 통보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강제 수사까지 돌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은 국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안 떳떳하면은 선서조차 못 합니까? 근데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취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은 검사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한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거 검찰청법 물론 이제 10월달에 폐지는 되는데 네. 이거 제가 사조 사망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박상용 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사조 사망입니다. 검사의 직무인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저 화면에 보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격려받고 웃고 완전히 한편 먹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지금도 안 지키고 있지만 네. 과거에 검사의 옷을 입고 수사를 할 당시 그러니까 전 이 논쟁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한 게 박상용과 서민석의 진실 게임으로 가잖아요. 네. 그거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저는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 하에서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적 제거를 위해서 사실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사건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서민석이라는 변호사의 증언도 우리가 참고짓을 가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 프레임 자체를 박상용과 서민석의 대립구도로 짤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시 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이 윤석열 검찰이 어디까지 역할을 했느냐의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전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청법 제가 사조 사망 읽어드렸는데 네. 뭐 전혀 검사의 직무를 법에 나온 대로 하고 있지 않은 네. 그 검사에 대해서 우리는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서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제보했던 서민석 변호사 오늘 오전에 그 전용기 의원과 함께 그 서울 고검 앞에 가서 녹취 증거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진술 회유 폭로한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녹음한 원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만약에 뭐 왜 짜깁게 했냐라는 비판을 계속 박상용 검사 측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녹음 파일이 조작됐거나 재구성이 됐다면 청주시장 예비 후보에서 즉시 사퇴하겠다라는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상용 검사와 주고받은 대화에 한치의 뭐 오차라든가 뭐 잘못이라거나 뭐 문제는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상현 검사의 항변과 반박 내용을 보면 변죽만 올리고 정황만 건드리는 거예요. 수시간이 되는 것 중에 일부분을 가감없이 언론에 드러내고 공개하는 걸 짜집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와 수러를 갖다 붙이고 접속사를 생략하면서 맥락을 후퇴시키는 게 짜집기인 거죠. 네. 그런데 왜 이 본질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합니까? 본인의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주범인 이재명이 필요하다고 한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먼저 전화 걸었잖아요. 그 맥락을 보면 그 시점은 대단히 박상용 검사한테는 절박한 시점이에요. 왜? 이화영이 진술을 애매하게 하거든요.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김성태가 도움 주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 이것으로는 이재명이라는 본인들의 이 타겟을 엮어놓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토가 나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라고요. 그 예. 육성에 대해서 예. 변명해보라고요. 그런데 짜집기가 됐다 하면서 기자를 고소하고 변죽만 올리고 있구나 이자가. 네. 이거 거의 자승자박이 될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요 진실이 두 개일 순 없어요. 맞아요. 사건을 진실을 찾아가는 게 검사의 직무인데 제가 아까 검찰청법 읽어드렸잖아요. 네. 그거대로 올바르게 했으면 한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건을 만들었다, 창조해 나갔다. 예. 그럼 소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가 소설가예요? 아니죠. 검찰청법 위반 아닙니까? 네. 그런 검사 옷 뺏기고 처벌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 두 개일 수는 없어요.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하나인데 지금 뭐 서민석 변호사나 박상용 검사가 일단 이화영 전 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민주당이 저는 통으로 다 녹취를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통으로 공개해서 검증을 받고요. 네. 윤석열 검찰의 그 검찰권 오남용, 그 검찰권의 사유화에 네. 검사들만 관여된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의심받고 있는 뭐 설주환 변호사도 그렇고 서민석 네. 변호사도 의심을 받는 건 맞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그러면 검찰권 사유화의 그 조작 수사에 가담이 됐느냐를 이제 밝히는 게 저는 이 지금 국정조사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를 이화영 전 지사로 놓고 보면은 두 당사자 거짓말하고 서로 진실 게임인데 네. 피해자를 이재명 대표로 놓고 보면 이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를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네. 노웅래 의원, 예. 송영길 대표 네. 이런 분들을 놓고 검찰권의 오남용이 어디까지 이게
그 손을 뻗쳤냐 이 부분을 저는 밝히는 것이 지금 이 국정조사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나올 저 녹음 파일이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녹음 파일만 종합한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 검사가 그 피의자의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원하는 진술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그것도 법정까지 가줄 진술을 예, 원하는 그렇죠. 거죠. 법정까지 이 수미일관하게 유지될 수 있는 진술.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렇게 협조하다가 법정 가서 사실은 내가 뭐 회유와 협박, 강요에 의해서 이런 진술을 한 거예요라고 다 탄핵을 해버릴까봐 이게 수미일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읍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야, 특수부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사건의 얼개를 그려놓고 그림 그린다고 하잖아요. 기획을 하는 그렇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깨맞추기 수사를 하고 필요한 진술을 저런 방식으로 받아내서 마침내 특정인을 꼬린 자기들 표현으로 구속시키는 것까지 가면 네. 손 털고 그 다음에 무죄가 나든 뭘 하든 나는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사실 한동훈 윤석열 팀이 했던 수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죄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도 있고 송영길 대표도 있고 맞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분들 말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정치했던 우리 김용욱 예.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있는 거니까. 정진상 그래서 국장.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전 여기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상용 검사의 말에 의하더라도 아니 그 진술 아니어도 증거가 차고도 넘쳤다면서요. 그럼 왜 진술에 매달립니까? 자기 말에 모순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서민석 변호사한테 설명했다 그러잖아요. 예. 아니 서민석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고 본인보다 형사소송법이나 판례 더 많이 아는데 왜 선수들끼리 그걸 설명을 해줍니까?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이거는 이 사건 이화영 지사 사건을 축소시키면서 이화영 지사에게는 이득을 주고 네. 그 나머지의 손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가지고 네. 사실상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검찰권의 오남용과 사유화와 이게 깊숙이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의심의 본질. 그래서 전 여기로 파고 들어간다면은 박상용 검사의 저런 행태 자체가 잘 설명이 되지 않고 그 저런 검사는 대한민국에 저는 처음 봅니다. 없어요. 누가 저렇게 수사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박상용 검사 사건은 박상용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팀플이잖아요. 완전.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이 단톡방을 만들고 심지어 고두성 검사는 자기가 연어회술 파티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이 수사 검사로 참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두 가지 양면을 동시에 다 취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각 제외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좀 그러니까 드는 그게 겁니다. 김건희가 자기 사건 수사검사 정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김안방이 당시에 자기 사건 덮으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활용한 거 아니에요? 예. 저 고두성 검사도 비슷한 거예요. 예.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데 예. 자기가 가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콜검과 셀프 조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예. 이거 김건희의 재현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이번 주에도 국조특위가 현장 조사도 있어요. 1315실 수원지검 그 연어회 술파티가 열렸다는 그곳에 직접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도 아마도 국조특위와 관련된 소식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추가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여러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는 반란 행위와 다름이 없다. 굉장히 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반란 행위와 다름이 없고 심지어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조차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가짜 뉴스인 걸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 가짜 뉴스를 증폭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가짜 뉴스 대응을 지휘 삼아 잘 챙겨 보시면 좋겠다. 평소에는 장난치는 거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짜뉴스 대응. 그리고 또 하나 속보 들어온 것은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유예하기로 하지 유예는 없다. 그런데 5월 9일 당일 5월 9일 당일 신청까지는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발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들어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전 11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의 표현의 자유에서는 입틀막을 뭐 사법의 도구로 쓰는 거 저는 반대하는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거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가지고 뭐 종량제 봉투도 어떤 분이 막 가가지고 쓰레기 다 빼고 봉투 가져가고 막 이런 식의 혼란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전쟁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현실 속에서 전 정부가 좀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로서 저는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편승해서 이 위기 상황을 되게 과장하고 이런 가짜 뉴스들은 말씀 주셨다시피 시민 삶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누가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부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언급을 해주셔서 좀 그러네. 공감이 좀 됐는데 다른 나라는 막 대통령께서 갖다 그거 하지 버릴 말라 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 봉투는 그냥 봉투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위기 상황이면 행정비용.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그런데 얘기까지 나와서.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 아 이거 종량제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그 분별해서 그러니까요. 버리는데. 예. 아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제가 참 대한민국 참 국민이 얼마나 또 어마어마한- 훌륭한지를 예. 또 이렇게 느끼게 또 느끼고 됩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 혁명 때 그리고 지난 우리 빛의 혁명 때 제가 항상 라이브 할 때 길바닥을 보여드리잖아요. 깨끗한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제가 그거를 증명해. 저도 참 그런데 시민 의식이 훌륭한 그러니까 거죠. 대한민국의 도덕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무데나 그렇게 쓰레기 맞아요. 뭐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길바닥을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다. 불안한 거야. 종량제 봉투 없으면 이거 쓰레기 없으면 어떡해. 그냥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막 아무데나 아우, 갖다 완전 버릴 텐데 버리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안 돼. 절대 그게 이제 그게 안 가짜 돼. 뉴스로 지금 현혹이 되는 거라. 근데 저는 정말 오늘 마치기 대단합니다. 전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예. 최근에 그 어젠가요 대통령께서 윤중로 가서 네, 또 셀카, 예. 너무 셀카 보기 찍고 했던 좋더라. 거 지금 영상이 또 올라와서 저도 맞아요. 보다 왔는데 네. 그거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네. 인기 많고 일 잘하는 대통령이 시민들과 소통까지 잘하는 모습에 좀 그러니까. 마음이 저도 그 자리에 못 간 게 좀 아쉽고 예. 아니, 가신 분들 정말 부럽고 예. 그래서 정말 좀 대통령님 일 잘할 수 있게 좀 정부가 잘할 수 있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또 국민들이 더 힘을 모아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와 이런 탄성과 박수가 쏟아. 그러니까요. 부활절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깜짝이야 연합 예배였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 참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출퇴근 시간 유연화 4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우선 시행도 검토해 보라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그 원유 때문에 날린 이때에 대중교통을 출퇴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동차 5부제에서 아마도 조만간 2부제로 바꾸게 될 것 같고 민간에도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 혼잡한 시간대에 다 같이 출퇴근하느라고 지옥철 겪을 필요 있냐. 코로나 때처럼 출퇴근 유연화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해도 되지 않냐. 그리고 다 디지털 시대여서요. 다 가능합니다. 예, 꼭 출근하지 않아도 맞아요.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그 시방쇼 채널 예, 하는데도 예. PD님들 다 재택근무예요. PD가 재택근무예요. 다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편집만 그러니까 하시면 편집하시는 분들은 아. 재택으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물론 촬영은 이제 네, 해야 우리 나와야 되지만 되는데. 근데 예. 편집 같은 거 다 재택 가능하고 요즘은 그래요? 이제 드라이브를 다 써서 맞습니다. 집에서도 대용량으로- 할까? 이거 취재 편의점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충으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예. 물론 지하철 뭐 노인에 대한 뭐 시간 조정 이런 것도 검토는 했지만 저는 아예 본질적으로 지금 이 김윤덕 장관의 말씀대로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이 체제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그렇습니다. 삼는 좀 아이디어가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럴 때 뭐 비닐 없다고 난리 치는데 이럴 때
비닐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반성도 좀 하고. 그동안 비닐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네, 이 환경 비닐 오염도 때문에 이게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서 그걸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 그래서 또 막 야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비닐 사용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그 불도 한 번씩 끄고. 불도 한 번씩 끄고 저는 에너지. 요새 돌아다니면서 불 끄는 길이야. 네. 한 번씩 지하철도 타고. 예, 기름 지하철도 아끼게. 타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을 좀 이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극복할지 이런 지혜를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은 이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돼서 가능하고요. 예. 또 이게 전쟁이라는 걸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삶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는 전쟁과 상관없이 늘 있는 거니까 네네. 전 이번을 정말 기회로 예. 이렇게 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인위적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그래도 이때 또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위기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힘과 지혜가 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집단지성이 트럼프보다 아유,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보다 강하죠. 아유, 비교하지 마세요. 훨씬 강합니다. 응원봉이 더 맞습니다. 셉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